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ETF에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네네. 추종 지수를 확인을 해라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말부터 좀 딱딱하네요. 이 추종 지수는 지수. 네, 대체 네. 뭐죠? 추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ETF라는 것 자체가 어떤 지수를 그대로 쫓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쫓아간다, 추적. 추적. 예, 그러니까 어떤 지수, 예를 들면 A라는 지수를 그대로 나는 따라가겠다라고 만들어서 그 쫓아가는 대상이 되는 거를 추적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 예를 들면 코스피를 그대로 쫓아가겠다 그러면 그 코스피가 추적 지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운용회사에서 뭐 하냐면 얘랑 거의 똑같게 쫓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네. 매니저들이 똑같이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거고 추격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추적 지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쫓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돼요. 펀드 중에서요. 네. 인덱스 펀드라고 들어보셨죠? 인덱스. 네. 네. 인덱스 펀드는 나 지수랑 같이 갈게. 나는 보통 펀드들은 나는 내가 잘해가지고 더 벌어볼 거야 하는 욕심을 내는데 인덱스 펀드는 그냥 지수만큼만 갈게. 더도 덜도 말고. 요게 인덱스 펀드인데요. 사실은 ETF도 일종의 인덱스 펀드예요. 그런데 인덱스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예를 들면 한국에는 어떤 지수가 있을까요? 코스피? 그렇죠. 코스피도 있고요. 코스닥? 코스닥도 있고요. 많이 한다. 오. 코스피 200도 있고요. 네. 뭐 코스닥 50도 있고요. 또 미국에는 뭐가 있을까요? 뉴욕 증권거래소. 거래소에서 뉴욕 증권거래소도 있고 나스닥도 있고 이제 시장이 있고요. 네네. 또 지수는 S&P 500. S&P 그렇죠. 500 지수. 뭐 다우 30. 네. 뭐 이런 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ETF가 쫓아가겠다고 말한 지수를 우리는 추종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뭘 쫓아갈래? 추적 지수. 네. 뭘 쫓아갈 것이냐. 그렇죠. 목표물이라고 보면 돼요. 목표물? 그 목표물을 100% 똑같이 추정하면 정말 잘하는 네. ETF. 이거는 더 수익이 많이 나도 안 돼. 그냥 똑같이 추적하는 게 목표. 네. 인덱스 펀드라는 게 똑같거든요. 그 인덱스랑 똑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거보다 더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건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코스피 전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 코스피 200 이렇게 써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게 좀 헷갈리죠. 네. 코스피는 몇 년에 처음 만들어진 거냐면 1980년 1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를 100포인트로 기준으로 해서 설정이 된 거예요. 1980년? 네. 혜민님은 저 그때가 뭐 하고 없었을 때죠. 저 없었을 때. 그런데 이 코스피 지수는 무려 10초마다 발표를 해요. 10초요? 10초마다. 예. 되게 빨리빨리 반응하는 거죠. 바로. 네네. 그리고 코스피나 코스피 200의 그 차이는 뭐냐면 코스피에는 한 800개가 넘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좀 작은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빼고 대표적인 200개 회사만 모아서 지수를 만든 게 코스피 200이에요. 아. 그러니까 코스피에도 그런 게 있는데 코스닥도 아시죠? 코스닥도 알죠. 코스닥도 이제 ETF를 만들면서 코스닥을 그대로 쫓아가게끔 만들려고 했더니 코스닥도 종목 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대표 선수 한 150개만 뽑아가지고 만든 게 이제 코스닥 150, 뭐 코스닥 50 이렇게 해서 네. 그 대표 선수들을 어떻게 추려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수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희 지수를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추종할 거냐, 추적 잘해 나가는 거, 그게 이제 ETF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추정할 거냐? 이건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방법이 달라요? 왜냐하면 코스피 중에서 우리가 약간 착각하는 것들이 네. 1등부터 200등까지 쫘라락 사면은 그게 코스피 200일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은행 같은 업종은 덩치들이 다 커요. 그래서 200등 안에 다 들어와요. 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뭐 출판, 문화 이런 회사들은 덩치가 작아서 못 들어와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 대표성이나 업종에 대한 대표성 같은 것들도 같이 반영해서 지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말했듯이 순서대로 큰 거 순서대로 집어넣으면 과대대표가 돼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걸 꼼꼼히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지수를 만들 때 그러니까 업종의 대표성도 넣고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대표성도 넣고 또 유동성
안에서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잘 팔리고 거래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지수들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아까 제가 10초마다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코스피 200은 1초마다 발표를 해요. 1초요? 네, 매초. 더 빠르다. 네, 더 빠릅니다. 와. 그리고 또 조금 차이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코스피 시장에는 네. 아무래도 IT 업종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IT 업종의 비중이 크고요. 코스닥은 바이오 쪽. 바이오. 네, 이쪽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네. 그럼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우선 시장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은 뉴욕 증권거래소라고 하는 NYSE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증권거래소라고 하는 아멕스라는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나스닥 시장. 네. 이렇게 총 3개 시장이 있는데요. 근데 뭐 시장은 뭐 모르셔도 되고 우리는 지수만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투자하는 거 3개를 꼽으라 그러면 S&P 500. S&P 500 제일 유명한. 그러니까 500개 종목 들어가 있는 네. S&P 500. 나스닥 같은 경우도 종목이 많기는 한데 이건 나스닥 100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코스닥 150처럼 나스닥 종목 중에서 한 100개 정도만 뽑아서 네. 투자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우 지수가 있어요. 다우 지수는 30개 종목이 30개만. 그럼 그 다우 30에 들어가는 회사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엄청 좋은 회사들만 들어가 있겠네요. 우리가 들어보면 다 아는 회사들. 네. 한번 물어볼게요. 네. S&P 500개 있다고 했잖아요. 네. 다우는 30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S&P 500개 안에 다우 종목 30개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전부 다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S&P 500 종목 안에 나스닥 100 종목 100개가 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건 조금 잘 모르겠다. 잘 모르는 게 당연해요. 네. 들어가는 놈도 있고 안 들어가는 놈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겹쳐서 네. 이렇게 구성돼 있다. 그래서 완전히 별개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먹고 있는 것도 있고 걸쳐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건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네. S&P 500이라는 게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50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다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지수인데 네. 30개 종목이라고 해서 여기는 보면은 기술 관련된 거나 테크 관련된 것보다 이제 구산업을 대표하는 것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은 다 알듯이 네. 기술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은 투자하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세 종목 중에서, 네. 세 지수 중에서 네.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는 뭐가 딱 떠오르세요? S&P 500? 그렇죠. S&P 네. 500이 뉴욕스탁 익스체인지 주식들도 들어가 있고, 뭐 나스닥 주식들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 있고요. 나스닥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술주 중심으로 돼 있어서 그 특성만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다우 이야기도 했고 다우랑 나스닥이랑 뭐 S&P 500이랑 차이 나는 방법이 차이 나는 점이 좀 이제 지수를 만들 어떻게 때 달라요? 이거 좀 만들 때 심한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거는 또 우리 또 재영님이 잘하세요. 만들 때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 회사인데 100주가 있는 회사랑 5만 원짜리가 있는데 10만 주 있는 회사랑 사실 다르잖아요. 그쵸,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런데 이거를 그냥 5만 원으로 계산하는 게 다우 지수예요. 다우 지수. 네.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시가총액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히 큰 규모를 차지하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8만 원을 하거든.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왔다 네네네네. 갔다 하는데 그 8만 원치만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작다, 실제 크기에 그렇죠, 비해서. 그렇죠. 주가만 반영이 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반영이 안 돼서 만드는 게 이 다우 같은 지수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 주가 평균 방식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살펴본 코스피, 코스피 200, 코스닥, S&P 500, 나스닥 웬만한 지수들은 전부 다 시가총액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주가 지수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수 안에 네. 들어가 있는 종목의 시가총액만큼 비중을 딱 반영해서 만드는 게 일반적으로 지수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다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시가총액은 무시하고 해당 주식의 가격만 반영해가지고 만들어내니까 이런 일이 있죠. 예를 들면 A라는 종목이 100만 원 하는 건데 10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해버려요. 네. 그러면 100만 원짜리가 만 원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다우 같은 지수에 만약 그 종목이 들어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질 것 가격이 같아요. 떨어지면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아까 다우가 30개 종목을 네. 했잖아요. 그 종목에서 빠져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아,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액면 분할하거나 이럴 때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런 지수, 가격만 보고 하는 지수들은 문제가 있죠. 저는 들으면서 그렇다면 다우 지수는 정확하게 그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도 이렇게 많이 왜냐하면 뭐 아까 사용하죠? 재영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종목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출렁출렁되면 시가총액 방식에서는 그거 하나의 움직임이 나머지를 다 잠재워버려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시가총액 방식도 나름의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말씀 가격만 가져가는 방식도 네. 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좀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요거 말고 하나가 더 있긴 한데 뭐냐면 네. 이런 가격이나 시가총액 다 무시하고 네. 우리 소위 말하는 n분의 1 방식이 있어요. n분의 1. 그러니까 동일 가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10종목이 들어가면 10분의 1씩 뭐 12종목이 들어가면 뭐 12분의 1씩 이렇게 해서 지수를 구성하는 또 방법들이 있어서 네. 대부분은 이제 시총 방식이지만 이런 예외적인 것들도 있다. 여기서 퀴즈 한번 더 내볼게요. 오, 나도 맞춰볼게. 갑자기 긴장되네요. 혜미 씨한테는 이쪽으로 다우랑 비슷한 가격만 가져가는 방식으로 유명한 지수가 하나 있는데 뭔지 알아? 다우랑 비슷한. 나는 알 것 같아. 뭐예요? 힌트 드립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주식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요. 우리나라랑 가까운 중국. 아니요, 일본? 맞습니다. 일본. 예, 일본의 이제 니케이 225라는 지수가 이제 대표적인 지수인데요. 네. 이 일본의 니케이 225도 그 단순 주가 평균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수들 보면 이제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았는데 여기서 이때까지 설명하는 걸 완전히 무너뜨린 이야기를 제가 한번 좀 해볼게요. 네. 우리 기존의 상식이 뭐냐면 ETF는 특정한 지수를 추종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걸 무너뜨리는 새로운 상품이 또 하나 나왔어요. 뭐예요? 액티브 ETF라는 게. 액티브. 이건 또 뭐죠? 그러니까 아까 ETF는 지수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게 목표고 그걸 잘했을 때 칭찬을 받는. 네. 그러고 하면 이 액티브 ETF는 지수보다 수익을 좀 더 내야지 칭찬을 받는 상품이에요. 일종의 펀드인데 ETF처럼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그 자세한 건 또 우리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존의 ETF는 인덱스 펀드처럼 나 지수만큼만 갈게 더도 덜도 아니고 이게 목표라면 액티브 ETF는 나 지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더 잘해볼게. 내가 수익 더 낼 거야 하면서 내가 좋아 보이는 주식은 더 사고 내가 안 좋아 보이는 주식은 덜 사면서 추가 수익을 내겠다고 초과 수익을 내겠다고 도전하는 ETF가 바로 액티브 ETF예요. 우와, 그럼 추가 수익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아닐 수도 수도 있고. 우리는 항상 노력을 하지. 노력.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네. 이게 언제 생겨났냐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채권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액티브 ETF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식형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왜 이런 게 이제 조금씩 활성화되냐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ETF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공모펀드 시장들이 조금 좀 약간씩 죽어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사 입장에서는 이걸 좀 해서 이것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뭐냐라고 봤더니 ETF의 가장 좋은 점은 실시간 거래가 바로바로 가능한 것도 있고 현재 투자하는 종목들을 바로바로 리얼타임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펀드도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면 좋겠다. 그럼 펀드를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놓는 형태로 만드는 게 이제 액티브 ETF라고 보면 되는데 또 그렇다고 너무 또 과하게 가면 안 되잖아요. 네. 이 규제가 또 있어요. 주식형 ETF가 액티브 같은 경우에 순자산의 한 70% 정도는 그냥 기초 지수를 추정하게끔 해놓고 나머지 30%면 이제 좀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운용사의 재량권을 좀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저도 액티브 ETF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현재 그 ETF가 어떤 종목을 투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네. 바로바로.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 조금 투명해 보이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거래할 때도 일반 펀드에 비해서는
사고 파는 게 좀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 조금 미래 형태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도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네요.